네, 9월 8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자, 이제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쉬고 돌아왔던 뉴욕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0.76%, S&P 지수도 0.3%대 내림세로 마쳤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만 아주 소폭이지만 전거래일에 있었던 최고점을 다시 한번 올려 세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미국의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조금 나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5.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현재 9월 14일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5%대의 상승률로 지금 나스닥을 조금 이끄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더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영향력들도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것인지 그 숫자들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현대차, 수소차의 정면 승부 지금 밝혔습니다. 과연 수소시대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우리 증시 맞이할 수 있을지 굿모닝 세븐과 1시간 또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최유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소식입니다. 몇몇 바이오주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존슨앤존슨, 머크 그리고 암젠까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머커에 대해서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간밤에 모더나의 목표 주가를 77%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측에서 엔비디아의 ARM 임수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양보가 경쟁사들의 피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측에서는 작년 9월에 인수를 밝혔지만은 독점 우려에 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신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에어 측에서 보잉과의 250대 규모의 빅딜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이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라이언 에어라는 기업은요, 유럽의 최대 LCC 기업입니다. 이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 구매를 두고 10개월간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두 기업의 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라이언 에어 측에서는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는 250대의 주문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잉 측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거래가 불발됐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모토쇼가 열렸습니다. 이 키워드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원래 이 모토쇼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뮌헨에서 열리게 됐죠. 이는 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의 전환의 움직임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개막식에서 업계 이모빌리티의 전환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다임러 CEO도 마찬가지로 탄소 제로의 핵심 경로는 결국엔 전동화일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CEO는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이 시간에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고 어제 이제 처음 시행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있었다라고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었죠. 현재 오히려 서버가 폭주를 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10%의 크게 내림세 보여주면서 오히려 4만 6천 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코인베이스 주가도 4% 넘게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정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기업별로 좀 영향을 줄 이슈들이 꽤 많은데요.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는요,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HLB가 리무세라닙 등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와 합동 회의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주의 테일러 시인데 이 공장 부재 관련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쪽에서 좀 투자를 늘려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월드 플리퍼를 출시를 합니다. 사이게임즈와 공동 개발한 RPG 게임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여론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의 공모청약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론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에이비온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공모가는 17,000원이라고 합니다.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굿모닝 세븐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채널 고정해 보시면서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증시가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 주 정말 방향을 잘 모를 정도로 표정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미 증시가 어제 약간 약보합세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약보합세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시의 방향성, 지금 장중에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증시의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까지 일단 도달했고요. 3,200선은 저항선으로 해서 다시 3,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3,050에서 3,200선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증시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 증시 대부분 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다라는 부분에서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와의 정확한 커플링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두드러지지 않고 사실 개별 장세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세는 조금은 누그러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전망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로의 유입이 조금 부담스럽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역시도 좀 위축된 상황, 계속해서 관망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보합으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증시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전략 최근 시장의 증시에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 중심의 장세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섹터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부터 시작된 2차 전지 내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덜 오른, 조금은 저가 매수 가능한 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관련주들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마알루미늄, 도일알루미늄 최근 한 1, 2주간 가격이 이제 폭등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급하게 좀 오른 가격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좀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수소 산업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수소 비전에 대한 공개, 상용차 쪽에서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2024년까지 수소 경제, 수소 시장을 타겟으로 한 현대차의 수소 비전에 대한 공개를 좀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또 10개 기업의 대기업, 10개 기업의 대기업들의 수소기업 협의체가 발족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서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소 관련 주들이 2, 3주 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수소 관련 섹터 중에서는 저는 이제 수소 관련된 대기업 관련주, 대기업 좀 중대형주 중심으로 수소 관련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계속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좀 반등 여부가 확인되는 섹터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엔터주 쪽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엔터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의 시장 규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엔터주가 또 시장에서 좀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엔터주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이전처럼 중국 시장에 좌지우지되는 엔터주의 시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좀 하락폭이 좀 컸을 때 매수 찬스로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 중심으로 베팅하고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중대형주 중심의 테마주 성격을 띄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순환매 전략으로 조금은 좀 민첩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중대형주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보자라는 전략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공시와 이슈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4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4가지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890억 원을 들여서 30만 주를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수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유동 주식의 1.6%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업계의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선 현재 리니지 W 성과 전에는 투자 심리 회복이 어렵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사주 취득 소식은 어찌됐든 굉장한 호재이므로 분명합니다. 오늘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에코프로 글로벌 지분의 100%를 300억 원에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양극재 해외 투자를 총괄할 자회사를 세우기 위한 취득이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양극재 29만 톤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의 커멘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동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알루미늄 가격은요, 코로나 후에 수요가 급증한 거에 더해서 러시아의 관세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테마가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사마알루미늄 상승 탄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빡빡한 수급으로 가격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공시였는데 이 478억 원 규모의 보냉자재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 매출 대비해서 11%를 넘어가는 규모였는데요. 최근에 한국카본은 8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걸프 스트림의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10년간 290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한국가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계약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해서 매출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텔리안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브 심텍 이렇게 네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텔리안테크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주가가 좀 긍정적인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투자를 할 만한 향후 고객사들의 이런 수주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정지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앱으로 유명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향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 시점이 좀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좀 이슈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출시될 아이폰에 이 저궤도 위성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가 좀 예정되어 있는 이슈 등도 더불어 봤을 때 이 안테나와 관련된 테마와 모멘텀 등이 다시금 좀 집중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8월 13일 신고가 기록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을 일부 받았었는데 최근 다시금 반등 기세로 좀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덩달아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하반기 이 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좀 유입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4분기 전지박 부분 역시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향 동박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거기에 또 신규 아이폰 출시,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흥행 등 이 스마트폰향 중소형 패널 생산이라든가 OLED 관련 모멘텀 등이 하반기에 계속 유입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다른 측면이죠. OLED 소재 수요 역시도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삼아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정리하자면 올해 하반기 2차 전지와 OLED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라주신 두 종목은 하반기 모멘텀 유입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다라는 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아이폰과 누리호 발사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지금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착을 해보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두 종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이제 정말 수소차 정면 승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수소 관련주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보셨습니까? 보진 영상? 못했습니다만 네. 기사들은 좀 검색해서 봤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볼 텐데 예. 우선은 오늘 또 이제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수소 분위기 참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뭐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들을 그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근저에는 그 현대기아차 그룹의 수소차,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소가 쓰이는 곳은 뭐 다양하죠. 수소가 쓰이는 부분들은 다양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부분들인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수소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일반 그 화석연료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5위고요. 전기차도 무려 6위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수소와 관련해서는 1위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수소는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현재 기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에너지를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구촌 살리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화석연료를 줄여가자라는 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가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선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현재 지금 발빠른 행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제 좀 뒤늦게 영상을 보긴 봤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기술력도 너무 좋긴 했지만 현대차 그룹이 또 이렇게 선점을 해서 나갔다는 게 좀 저는 그렇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어떤 점을 가장 포인트 짚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룹의 이제 총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룹의 이제 비전이 선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LG 그룹의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LG 그룹의 비전이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비전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 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4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수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당장 2025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수소 시장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엿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뒤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글로벌 6위예요. 그거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위의 지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칙가 주목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승용차를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소는 아직까지 뭐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왜 승용차 부분보다는 상용차를 신경 쓰느냐라는 건데 글로벌 기관들이 나타나는 게 수소는 아무래도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 효율화를 봤을 때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있으면 되죠. 근데 수소는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따른 이것을 다시 연료화를 만들어야 되는 장치. 그리고 이제 수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수소가만 있어서 안 되고 우리가 수소차라고 하지만 수소 전기차거든요.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용차 부분이 아무래도 수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상용차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승용 부분은 전기차가 이제 시장을 선도할 것이고요. 수소 부분은 상용차 부분들이 선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구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현대차가 수소차로 어쨌거나 1등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수소에 먼저 올인을 한 이유가 그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뭐 조금 수소, 뭐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ESG 경영들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업 입장이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수소에 올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뭐 지구촌 살리기다, 네. 뭐 미래 경제를 위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독보적인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 잡아먹겠다. 네. 뭐 이런 속내를 좀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가 친환경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오늘은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어떤 대외적인 것들을 표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테슬라의 뭐 AI 데이라든지 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았듯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데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수소 위상을 한번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소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여타 다른 물론 이제 일본 기업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본 기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비교할 때는 안 돼.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만 15,000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미래에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차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었고 네. 또 차세대 연료 전지를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상용화 시키겠다, 그렇죠. 널리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 좀 기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가요? 아무래도 뭐 차세대 연료라는 게 일단은 뭐 부피는 줄이고 효능은 늘리고 이 부분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소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괜히 수소하면 연결해서 폭탄 이런 단어가 우리의 뇌리에 아직까지 그렇죠. 각인돼 있지 안정성에 대한 네, 안전성에 이야기들.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시내 2군데 수소 충전소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도 이런 대화를 얼마 전에 이 주식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 저보고 찬성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네. 솔직히 저도 찬성은 못 할 것 같아요. 굳이 왜 우리 동네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이게 현실 우리가 다가온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아직까지 있다. 불안한 건데 물론 이제 네. 그렇게 이게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내가 그걸 나서서 찬성을 해야 돼? 네. 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첨단과 관련된 그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도 높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수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충전하는 것들, 이 충전하는 것을 다시 이제 연료 전지화하는 부분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들, 무게를 감량해야 되는 부분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차세대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연료 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않고 연료 전지라고 쓰는 것들이 아무래도 수소 탱크 이런 것보다는 연료 전지 이게 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바꾸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연료 전지라는 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는 그렇습니다. 또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행사가 이어지죠. 네. 오늘까지 이제 슈퍼위크라고 해서 수소 모빌리티 쇼가 개막을 합니다. 기업 총수들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의장으로 나서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그룹, 그다음에 SK그룹, 포스코그룹이 현재 지금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다양한 뭐 롯데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룹 총수분들께서 이제 다 만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포스코그룹들은 이제 그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생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협의체이긴 하죠. 협의체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수소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이제 확실하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룹 총수들께서 모이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일정 부분 또 투자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 총수들께서 모이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뭐 차 한 잔 마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총수들께서 보신다면 이미 실무진들의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내용은 우리 이제 몇몇 주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이 수소차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도 어떻게 잡아볼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SK와 효성 등 10개의 그룹 총수가 함께 만나서 수소기업 협의체가 발족됩니다. 그야말로 이번 한 주는 수소 슈퍼위크로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또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롱인더입니다.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관련주인데요. 멤브레인은 일종의 필터로서 연료전지에서 수소 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멤브레인을 그동안에는 미국 3M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는데 코롱인더가 30년 이상 개발을 지속해오면서 작년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연료전지 성능 유지에 꼭 필요한 소재로서 고가의 소모품인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분 제어 장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수분 제어 장치는 수소 연료전지 안에서 전기를 잘 생성하도록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수분 제어 장치를 2023년에 현대차가 출시하는 신형 넥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도 꾀한다는 전략인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역시나 멤브레인 관련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 즉 EPTFE 멤브레인을 개발한 수소 산업의 핵심 소재 산업으로 소재 업체로 꼽힙니다. EPTFE는 일종의 필터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 하나만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공의 견고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 PTFE가 소재 중에서 특정 물질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분자 소재만을 사용했는데요.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용 멤브레인을 상용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고부가 가치인 자동차용 멤브레인을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산화를 완료했고 현대차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고어사와 듀얼로 공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에 203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함께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2025년에는 수소 탱크 10만 개 양산하고 2030년이 되면 5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또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수소 저장 용기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공정 설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소 저장 용기는 약 700바의 초고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인 핵심 부품인데요. 파일럿 설비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회사는 수소 탱크 연구개발 역량과 또 롯데 알루미늄의 부품 조립, 또 소재 가공 역량을 더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롯데케미칼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소 생태계 내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좀 가장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수소를 이제 미래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거와 현재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엊그제 상장을 했습니다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수소 탱크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료 탱크와 관련된 게스켓과 관련된 중요한 부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그 납품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생산 라인에 그런 것들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업체 지위를 좀 획득했다라고 본다라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라든지 평화산업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품 회사들을 또 한 가지 볼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수소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탈락되는 부품 회사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평화산업같이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정확히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매출이 좀 확인되고 있는 기업 쪽으로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쪽은 그럼 어떤가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료 탱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시험 단계에서 좀 만들어내겠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롯데케미칼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 자동차 업계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일진 하이솔루스 같이 이름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러한 시장에 뛰어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나오긴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수소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좀 탑픽이다라고 꼽아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룹과는 좀 다른 효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첨단 소재를 이용한 관련 수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룹 내 수소 사업을 이제 관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사업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효성그룹 내에서 현재 지금 효성이 갖고 있는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면 수소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수소와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판 돋보기 통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고수의 픽에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대형 솔루텍을 소개했습니다. 삼성 휴대폰 관련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액추에이터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헌 전문가 동국 SNC입니다. 풍력 발전기용 윈드타워 업체인 동국 SNC는 이번 2분기 영업이 90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80%나 증가하는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연기금도 6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추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입니다. 요즘 철강주들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미국의 긴축 유동성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철강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요즘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HLB 생명과학입니다. 베트남 바이오업체 나노젠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이 부활 중에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모 회사인 HLB가 3년 전에 이 나노코박스와 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모멘텀도 안고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000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골드 퍼시픽입니다. 자, 회사 APIG가 제넨실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코로나 치료제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큐어 바이오로부터 바이오 연구 장비나 기자재 유통사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그러한 의결을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을 했는데요. 골드 퍼시픽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세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세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고세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세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포스코 8월 11일에 편입한 이후에 아쉽지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아톤 진입을 했는데요. 29,650원에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녹십자 살펴보겠습니다. 38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녹십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의 약세가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추천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횡보 조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만 보더라도 수급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기관이 11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72억 원 순매수하면서 일단 주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위탁 생산에 관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보유 전략과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47만 원, 손절가 34만 6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목표가와 손절가 유지하는 전략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주독 섹터이면서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섹터 내 종목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진짜 지금 이 3분기 들어서 가장 핫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 3분기 시작점인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종목들의 놀라운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약 한 94% 상승률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물질 생산 관련주 한국 BNC가 무려 417%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인 국전약품은 17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앞타바이오 94%, 뭐 한국파마 55%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률은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라본 시각에 관심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것과 9월부터 예정된 이벤트상 전통적인 신약 개발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코로나19에 밀려서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임상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9월부터는 좀 잠잠했던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다시 또 재개되는 것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월 16일부터 유럽 종합학회가 시작하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요. 이들 종목이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11월에도 면역항암학회, 12월에 또 혈액항암학회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물론 더불어서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으로 관심이 확산되면서 주가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 9월 주총에서 셀트로 홀딩스 관련 그 3개 지주 회사 합병이 공식화되는데 이를 계기로 셀트리온 상장사 그 3개사에 대한 합병
이슈가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좀 잠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그리고 국내 금리 인상 이런 것을 맞물려서 사실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지수가 그렇게 크게 뭐 상승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이벤트에 좀 더 민감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주 연속해서 제약바이오 쪽 종목을 들고 오고 계십니다. 이쪽을 아마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녹십자에 이어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다음 주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관련한 종목을 선정했는데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 ABL 바이오는 2016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 그 12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이중 항체 기술 기반의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퇴행성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그 암세포의 특이적 타겟과 T세포의 타겟을 이중으로 작용해서 T세포 인게이저 작용을 하는 그래바디 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 관문과 T세포의 타겟을 이중으로 작용하는 그래바디 I, 그리고 이제 항체의 뇌혈관 장벽 투과도를 높이는 셔틀 역할을 하는 그래바디 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이 바로 그래바디 B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바디 B와 관련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고 주가도 이에 단기적으로 좀 반응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 뇌 주변에는 뇌를 좀 보호하고 있는 뇌혈관 장벽이 존재해서 치료 형체가 이거 뇌로 도달하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이 장벽을 보통 약자로 BBB라고 불리는데 FDA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마브의 BBB 투과율은 0.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적용하면 기존 대비 13배 정도 높은 4%의 BBB 투과율이 지금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는데 여기에 기존 BBB 플랫폼을 적용한 이중항체와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체내 약물 농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혈액 속 약물 농도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반감기도 2배가량 좀 더 늘었다는 것이 밝히면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중인 빅파마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그 ABL 바이오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술 이전한 유한양행이 이번 9월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ABL 105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술 계약 가능성과 또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학회 이벤트에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사실 뭐 지난 고점 수준인 한 27,000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한 10% 정도인 19,700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목표 주가는 단기 모멘텀만 고려한 그런 가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혹시 모를 기술 추출이 나온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은 ABL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종목 갖고 있는 지금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질환 치료제 지금 암학회를 앞두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굿모닝 8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